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그 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서행동장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반 교사와 제 특수교사가 나눈 대화예요. 이제 진수가 백색증을 가진 저시력 아동이고요. 또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어머니가 진수를 데리러 와도 이제 진수가 엄마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뭐 아침에 헤어질 때도 엄마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애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애착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죠?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어요. 안정애착, 그리고 회피애착, 그리고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지금 진수에게 해당되는 애착은 바로 회피애착이에요. 엄마에 대해서 전혀 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낯선 데 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회피하고 그렇게 반응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자고 하면 먼저 진수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회피 애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진수가 보이는 아동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별로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또 어머니가 떠나고 내가 지금 낯선 사람, 교사가 처음 만난 학급에 처음 만난 선생님과 있는 불안한 상황에도 이제 뭐 울지도 않고 또 어머니가 그 상황에 돌아와도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 낯선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친밀감을 아동이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피 애착을 가진 아동은 또래 관계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아 본 경험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표현하는 것도 이제 억제하고 혼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집단이랑 어울리는 것도 어려워서 이제 혼자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아동은 왜 회피 애착이 형성이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가 그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지도 않고 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아동을 잘 돌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아동을 많이 안아줘야 돼요 했는데 이렇게 뭐 아동을 이제 안아준다든지 아동을 쓰다마 준다든지 이런 아동과의 신체 접촉도 이제 잘 하지 않고 부모가 뭐 아동에게 화를 많이 냈다든지 그래서 아동이 뭐 엄마 안아주세요 했지만 엄마가 안 돼 하고 이렇게 거절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아동이 우리 엄마는 나를 뭐 안아주고 위안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다는 거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어떨까요?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아무래도 낯선 사람보다는 엄마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제 엄마와 함께 낯선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엄마가 안전기지로 삼고, 이제 이 낯선 상황에서도 주위를 탐색할 수 있는 거겠죠. 니은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안전기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정애착을 가진 아동은 어머니와 되게 분리된 상황에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능동적으로 이제 위안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 상황에 엄마가 돌아오면 되게 반가워하고 금방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애착을 가진 아동들은 이제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미 부모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래나 교사와도 쉽게 신뢰를 가지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으로 키우려면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동이 보내는 신호에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해주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동에게 이제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인을 주면 우리 부모는 나에게 바로 반응해주는 나는 그런 믿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저항 애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단 부모가 반응을 보이기는 해요. 아동이 울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 한데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규칙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그래 우리 애기 울었어 하다가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무시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아동이 우리 엄마는 언제 반응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부모와의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더 과장되게 의사 표현을 하고 불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아동들이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불안한데도 엄마 옆에 붙어서 주변을 별로 탐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도 되게 화를 내거나 이제 계속 불안함을 가지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당연히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일관성의 저항 애착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혼란 애착이에요. 혼란 애착. 혼란 애착은 이제 아동이 이 부모가 나한테 위안이 되는지 또는 불안이 되는지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이러면 어떻게 애한테 화를 냈다가 말았다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동이 부모가 안 보이면 막 울어요. 근데 또 돌아와도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먼 곳을 보거나 되게 혼란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이 되게 적대적이고 사회성도 떨어지면서 또 또래와도 이렇게 그 저항애착은 그래도 또래 관계에 어울리려고 거기서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혼란애착은 이제 그 또래랑도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또 품행적인 문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우울증과 이 정서행동 장애에 관계된 여러 가지 위험을 보일 연관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 풀어보셨나요? 네, 김교사는 정신역동적 모델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박교사는 행동주의적 모드에 대해 지금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김교사는, 우리가 프로이드, 정신이론적 모델로 해서, 이제 이 프로이드 학파 이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안에 대해서 되게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아동이 이제 이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는, 어때요? 이 사회에서 이제 그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동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 내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마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는가, 또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가, 나를 지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하다, 나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아동들은 이제 이 고독감이나 무력감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때요? 다양한 전략으로 이제 발전시킨다는 거겠죠. 여기서 나타나듯이 뭐 소리를 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애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역동적인 모델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자신에게 이제 뭐 더 관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복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아니면 너무 복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약간 비현실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 프로이드 학파 이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박교사가 얘기하는 행동주의 모델은 이제 우리가 이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가 이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뭘로 통제할 수 있다? 강화와 벌로 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의 행동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다 학습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못 학습된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어느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동이 어때요? 이 부적절한 행동에 관심을 더 받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행동을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박 교사는 어때요? 이 부정적절한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선생님에게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강화를 주는 게 아닌, 관심이라는 강화를 주는 게 아닌 무관심이라는 것을 주고, 또 이에 대한 대처 행동인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칭찬과 관심을 줌으로써 이 아동이 이러한 소리를 내는 행동을 변경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행동수정이라는 과목을 이제 수강을 했을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보면 이제 행동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행동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은수는 품행장애죠. 지금 품행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품행장애의 주된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뭔가요? 무단결석, 그리고 물건을 부수는 행동이겠죠? 우리가 품행장애 진단 여러분들 기억나는가요? 어때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또 이 아동의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 규범이나 또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적어도 12개월 동안에 3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된다. 또는 6개월 동안에 1개 이상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DSM-5에서 나타나는 품행장애 진단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 하위 유형 지금 기억나는가요? 기억나세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재산 파괴, 사기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 또 뭐가 있죠? 후회나 죄책감 결여나 공감의 결여, 그리고 무관심, 또 이제 결여된 정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크게는 8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세부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칙 위반, 지금 이 무단결석이 심각한 규칙 위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나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출하고 무단결석을 자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13세가 넘어간다.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무단결석인데 13세가 넘어간다. 청소년기 위로 올라왔다. 이러면 이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가출. 근데 지금 우리는 13세 이전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무단결석을 자주 한다가 심각한 규칙 위반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재산 파괴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고 고의적으로 이제 하는 거, 재산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동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물건을 부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연령이 올라갈수록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부분, 자동차나 여러 가지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사람과 동물에 대한 이제 공격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제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거. 그리고 싸움을 건다는 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갔을 때에, 심각한 신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겠죠. 어때요? 벽돌로, 동물을 내려친다. 칼로 찌른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도 되게 들어가요. 여기서 만약에 친구들의 학용품이나 학급 물품을 부순다가, 친구가 보는 앞에서 친구의 학용품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아동이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규칙을 어겨도 괜찮아. 그 후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죄책감이나 후회가 결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친구의 물건을 부쉈어요. 근데 그 친구 기분이 어떻겠어요? 슬프겠죠. 화가 나겠죠. 근데 이러한 감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항장애랑 이제 품행장애도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경도 품행장애라고도 표현을 해요, 반항장애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2차 시가 이제 끝났어요. 시간이 잘 가죠? 그리고 이제 3차 시에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이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제가 원래는 중간고사도 꽤 많은 객관식 문제와 단답형, 주관식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험을 치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어떤 형식의 문제를 낼 것이다.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설명을 해드렸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어떤 형식의 문제를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3차 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죠? 네, 감사합니다.